예,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태에 견줄 때 간섭, 불허나 선택에 주안점을 주는 자유주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적지 않게 공감이 갑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지배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공화주의가 바로 대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네, 뭐 일면 적절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행성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 각자는 남으로부터 내가 감염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내가 남에게 전염시켜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무증상 상태에서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이 큰 전염병인 겁니다. 행여 나로 인해서 남들이 감염돼 갖고 그들이 치료 중에 고통을 겪거나 또 일부는 사망에 이르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몹시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또 그동안 많이 해왔고 즐겨왔던 것이지만 최대한 절제해서 파티, 음주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내 가능한 선에서 정책적 조치를 기다리면서 경제적 불이익도 일단은 조금씩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파국이 닥침으로써 모두가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바로 그 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요구되는 것은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 마이클 샌델은 이것을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등등해서 무연고적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독립적 자, 무연고적 자의 성을 넘어서서 나와 타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엮인 공동체, 운명 공동체, 때로는 그런 의미에서 연계적 자의 공동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를 때 비로소 황금률, 네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른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겨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형제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가 보통 세 가지로 기억하죠. 첫째, 자유. 둘째, 평등. 셋째, 하나 더 있네요. 박애거든요. 자유의 가치는 자유주의에서 보수가, 그렇죠? 평등의 가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추구하겠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적 평등주의가. 근데 하나 빠져 있어요. 박애. 사실은 이 부분을 좌파나 우파 정치가 다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기독교의 그 사랑의 윤리가 제시하고 있는데 공화주의에는 이것이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굿 소사이어티, 좋은 사회로 전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려면 시민들 각자가 시민의 미덕을 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의 문제, 코로나19의 극복 또는 오늘날 기후위기라고도 하죠. 환경 문제가 증폭됨으로써 엄청난 재앙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공익 또는 공동선, 커먼 이런 것들의 구현이 요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편적 사유와 인도적 실천의 지평에 서로 들어서게 되는데 간섭을 불허하는 자유주의, 이 상태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배 없는 자유 개념이 이를 거부하지 않지만 적극 포함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공화주의에는 이런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데 공화주의의 묘미가 있다는 거지요. 공화주의가 로마에서 피어난 화석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조인 까닭에 시대를 품되 시대를 넘어서는, 그렇죠?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언뜻 듣기에는 로마 공화중이 후일 확장이나 변화가 된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태로 전개되었습니까? 네, 그 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고대 로마 위력이 있었지만, 예. 그렇죠? 벌써 2천 몇백 년 전이거든요. 예. 지금과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 오늘날 고대 로마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 신로마 공화주의는요, 마키아벨리의 거울을 통해서 고대 로마 공화정의 가치에 이제 주목을 해서 지배받지 않는 자유 개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긴 합니다. 그러나 로마 공화정의 연장선상에서 확장된 형태가 근현대 들어서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이런 확산을 대표적으로 선도했다고 봅니다. 로마 공화주의자는 당시 지배계급의 억압이 강고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평민의 자유에 목을 말라 했던 것이고요. 이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타난 시민의 미덕이나 또 그리스에서 언급됐던 공동선에 주목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위해서 부차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약간 낮춰 평가를 했었어요. 따라 로마 공화정에는 비지배적 자유와 더불어서 시민의 미덕, 공동선의 구현이 언급은 그래도 꽤 되는 편입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낮춰졌던 거죠. 실제로 이탈리아 출신의 현대 신로마 공화주의자 모리치오 비롤리라는 교수가 공화주의 책을 또 쓰긴 했습니다. 이 사람만 하더라도 자유를 위해서 시민의 덕성과 공익이 요청된다. 자유를 위해서요. 그렇지만 도덕적인 공동선으로까지 나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을 하죠. 역시 그 이 신로마 공화주의가 클로즈업을 시킨 마키아벨리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맞긴 합니다만, 그가 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기에는 약간 무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로마 공화주의는 여전히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그 노예제 유지를 원하는 남부 공동의 농업적 이익, 남부에서는 노예를 두면서 이 목화 농장을 유지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제를 유지하자. 반면 북부의 경우에는 그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자유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북부 공동의 산업적 이익이 충돌하고 있을 때 공화당, 탄생되지 몇 년밖에 안 된 공화당의 신의 정치인 링컨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당시 민주당 후보하고 경합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인종의 색과 무관한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서 악한 제도인 노예제도를 천명하는데 아주 단호하고 명료한 입장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호응 속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당선된 이후 결단을 단호하게, 즉 노예제 폐지 단호하게 내림으로써 남북 분열 위험 속에서 전쟁 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겪으면서 오늘날 연방공화국 미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덕분에 흑인은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상태에서 이제는 오바마와 같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건국 초기의 공화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대륙에서 압박과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그리고 이제 서유럽 이주민들이 타운이라고 일컬어지는 소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떠나왔기 때문에 나름의 자유를 누리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자신들의 공동체가 좋은, 뭔가 아름다운 사회를 향해서 지향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회를 지향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이것을 명료하게 인식하면서 방향을 이끈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국부들인 거예요.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부들 가운데 예를 들자면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이 자칫 예속과 굴종을 낳을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자치를 통해 공동선을 도모하고자 했고요. 2대 대통령을 맡게 될 존 애덤스는 공적인 덕성이 공화정의 유일한 토대라고 일갈했어요. 그리고 미국 헌법을 기초한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은 지나친 사익 추구와 사치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부덕한 사람들보다는 계몽된 견해를 갖춘 유독한 사람들이 나라의 제도를 짜고 정책을 운영하는 데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공화주의의 정신을 반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로마 공화정이 오늘날 새롭게 주목을 받는 계기를 비록 마키아벨리가 제공을 하긴 했지만 미국 공화주의 정신을 이제 바르게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바로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중시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에가 상권 분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죠. 근데 이때 상권 분립만 주장했지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권 분립의 그 구체적인 상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제임스 매디슨이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상권 분립을 짜게 되는데 그 연원은 로마 공화정에서 나타난 집정관, 원로원, 평민회의 권력 견제와 균형이었던 것들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매디슨은 군주가 없는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국가의 정치 체계를 어떻게 짤 건가 고심하면서 로마 공화정을 본으로 삼아 새로운 구상에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서는 어떤 나라도 해보지 못한 제도를 만들어서 치열한 논의와 갈등, 합의를 일궈내면서 오늘날 미국 헌법에 초석을 놓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그 기본 정신에 따르게 되면 자유와 더불어서 자치, 공동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북아메리카는 소속한 각 주가 자치를 하도록 존중하면서 주들 간의 연합체로서 즉 연방인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고 법안을 만드는 입법부 의회도 두 대 둘로 나눠서 상원과 하원으로 하여금 각각 자치적인 지혜 민의를 대변토록 하며 사법부로 하여금 법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누릴 자유를 저해할 정도로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틀을 짜게 된 겁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한나 아렌트라는 사상가는 제2차 세계대전을 혹독하게 겪으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그녀는 한편으로는 보수적 자유주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 마르크스주의가 한계를 명료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미국 건국에 공화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 그리고 기독교의 형제윤리 그리고 로마 공화정의 요소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얼굴은 감출 수 없어요. 건국 당시에 미국이 공화정의 초석을 그렇게 놓았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최악을 달리게 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선거제도도 지금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러는데.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가치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 초기에 건국의 그 공화주의 정신을 유지했더라면 이것을 이렇게 그렇죠? 이 심각한 양상들로 겪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유형의 문제의식을 그래서 샌델이 치열하게 갖게 된 겁니다. 그는 그 점에 있어서 건국 당시의 공화주의에 주목해서 이를 새롭게 피어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그들도 이렇게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분열도 때로는 됩니다. 연방파, 반연방파 이렇게 대립적 정책 대결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3대와 4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조금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의 활약으로 인해서 민주공화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의 정당으로요. 따라서 민주공화당 선상에서 이제 정치를 주류로서 이끌게 되는데 그 선상에서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의회의 의원들에 대해서 특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이제 막그 이제 격하면서 오늘날의 파퓰리즘이겠죠. 대중영합의 민주주의를 아주 극단으로 밀고 들어가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이로 인해서 민주공화당이 사실은 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민주당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추후 세월이 좀 지난 뒤에 공화당이 나타나고 수년 후에 링컨이 공화당 후보로 돼서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링컨이 16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미국이 몸살을 앓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거대한 땅에서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또 농업을 할 경우에 이 자영농들은 그 자치의 역량을 갖게 돼요. 자본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요. 노동자로서 함부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무래도 산업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대공장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상품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들춰내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끌어안는 양상으로 그리고 때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정책 대립을 하는 상태로 그 과정에서 공화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근데 바로 이때 자유주의라는 게 간섭받지 않는 자유, 선택할 자유. 따라서 마이클 샌델은 1196년입니다. Democracy is discontent. 번역하자면 민주주의 불만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자유주의가 지배적 사조로 등장하는 가운데 시행되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공동선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 채 지극히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내몰리게 될 거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유의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시민의 미덕, 자치, 공동선의 지향에 초점을 맞춘 건국의 공화주의를 다시금 소생시키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을 신로마 공화주의와 대조한다면 시민적 공화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할 경우 오늘날의 미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전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킴으로써 곤경에 처하게 됐는데 이미 샌델에 의해서 거의 예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적 공동선도 외면하는 행보를 취한 까닭에 환경재난이 심각해서 캘리포니아 얼마 전에 마른 하늘에 번개치고 불이 났는데 캘리포니아 전역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산불이 번지거든요.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공경의 제한에 개인적인 그렇죠? 간섭받지 않을 자유,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자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위험성에 빠지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검토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동아시아권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그럭저럭 잘 대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K방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땅도 넓고 또 이제 이 인구도 많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도시봉쇄를 우한 도시봉쇄 취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단호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했었죠. 전염병 창궐 때는 이런 중앙 집중 체제의 아주 단호한 결정이 실제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와 관련되어진 전염병은 고삐가 거의 잡힌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중국의 이런 접근은 공화주의적이지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그 타율, 즉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정부를 움직이는 공산당의 결정에 의해서 너무 쉽게 위축된다는 것이고 코로나19 사태 이외의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같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이런 곳에서는 즉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국가에서는 너무 쉽게 유린당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비지배적 자유라는 신로마 공화주의 정신이 오히려 구현되어야 할 과제를 갖는다. 즉 그들에게는 지배받지 않는 자유가 그렇죠?
사실은 선언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선언하고 싶은 지역이 있죠. 홍콩이 그런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극복은 잘했을는지는 몰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한 공화주의 이상의 국가는 중국은 아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이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시민의 자발적인 절제와 배려를 통해서 전염병 극복이라는 공동의 선, 공익을 향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정확히 이런 나라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런 나라에 조금 가까이, 제일 많이 가까이 다가간 나라가 없지는 않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잘 구현한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시민들이 공동체 질서에 적절히 순응하거나 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습관도 아직 잃지 않았다고 보고요.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 쓰는 습관을 기른 것도 사실 유효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사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구축된 방역 체계 및 의료 체계의 역량 강화가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했다고 여겨지고요. 이를 받쳐주는 정부 정책도 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다른 사회적 영역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라고 봅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공화주의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공화주의에 반하는 기류를 굉장히 적지 않게 저는 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화주의의 공동선이 드러내는 공적 조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는 새로운 혁신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 또 논어에서 말하는 화이부동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화주의의 비지배적 자유개념하고 잘 어우러지도록 조성한다면 21세기 공화주의, 과거 로마 공화정, 그리고 근현대 미국 건국의 공화주의, 그리고 21세기 공화주의는 대한민국이 이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권에서 좌우에 사실은 편가름. 근데 이 정치권의 편가름이 실제로는 국민적 편가름의 양상으로 그렇죠? 확산되고 있어요. 따라서 코로나19 영역에서는 공화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오르려다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함께하고 있는 21세기 공화주의 클럽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정치사회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고요. 그 이유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 나라를 굿 소사이어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탐조등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공화주의라는 책 1권을 2019년에 출간했었고요. 2020년에 21세기 공화주의와 공동선 한국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주의가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볼 때는 하나의 변정법적인 통합처럼 우리가 이 군주제에서 그 다음에 민주정으로 그 다음에 공화정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현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이 지식 정보화 사회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예. 그럴 때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역할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해결의 제시로서 공화주의의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폴리뉴스에서는 21세기 공화주의 클럽과 함께 21세기 공화주의 클럽 약친 공화 21과 함께 여러 훌륭한 분들이 칼럼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인터뷰도 필요할 때 그리고 함께 이 토론회나 세미나들도 해서 정말 공화주의가 우리나라에 널리 뿌리내릴 수 있던데 특히 정치 영역에서 공화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